현대차가 이제 임단협을 진행해 오면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주로 이제 임금 협상에 포인트를 맞춰 왔는데 2019년도부터 정년 연장이라는 그 의제가 새로 이제 나왔고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플러스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이 이제 아젠다가 새로 이슈로 나오면서 노사 합의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무분규 타결을 했을 때 가장 이제 핵심 그 타결을 받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기본급 인상을 이제 멈추는 대신에 은퇴 정년기를 맞은 인력들한테 1년간 계약직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1년이 아니고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64세까지 이제 연장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대차는 미래차, 전기차 쪽으로 이제 라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 이제 감소 인력군에 대해서는 채용을 추가로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이제 그런 게 뭐 기존 인력을 해고할 수는 없으니까 유일하게 인력 부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정년 연장 은퇴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지금 MZ세대가 2019년도에 노사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죠. MZ세대가 주로 이제 신입사원층이 많은데 이분들은 기본급이 인상돼야 성과급이든 뭐든 다 기본급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나 뭐가 이제 개선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하는 것보다는 기본급 인상에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 갈등 문제로까지 비화될 여지가 지금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게 그러면은 현대차만의 문제일 것이냐 아마도 제 생각컨대는 현대차를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 뭐 중견 기업으로까지 순차적으로 아마 정년 연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을까? 지금 사실 저희가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큰 게 이제 세 가지 아닙니까?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성장 문제, 이제 이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사회 문제인데 이 세 가지 사회 문제의 원류를 쭉 추적을 해보면 다 하나로 모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공급 과잉, 이 supply capacity가 이제 과잉된 상태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적 전환기에 와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전환이라는 게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국가 발전기에 이제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성장하던 그 성장기를 마감을 하고 이제 이 질적 성장으로 옮겨가는 그 단계의 전환점에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양적 팽창 성장기에 어마어마하게 캐파를 늘려왔죠. 그리고 그 캐파는 국내 내수에 의한 캐파가 아니라 글로벌 수요에 의한 캐파가 늘려왔고 또 이제 그 캐파가 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이제 탄생을 했는 거죠. 그럼 이 소위 팽창 성장기 때 확장된 이 공급 캐파를 이제 우리 주력 산업들이 수축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이걸 소화를 해낼 거냐. 그러면 과연 이게 글로벌한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늘려온 이 캐파를 국내 내수 시장에서 이 캐파를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뭐 아주 상식적인 선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 문제 하나가 얘가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현대차 이 노사 사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현대차가 안고 있는 오바 캐파, 이 오바 캐파라는 건 뭐 설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늘려온 인력, 그 다음에 또 자본,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게 이제 공급 과잉 현상인데 이런 공급 과잉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질적 성장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급 캐파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겠는가를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은 지난 20년간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죠. 베트남의 삼성 같은 그룹이 이제 빈그룹인데 이 빈그룹은 자체적으로 자동차, 가전, 휴대폰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소재 부품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나마 이 기업의 형태를 갖춘 기업들이 한 1,80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베트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품 브랜드 업체들한테 소위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에 편입되고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한 3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500개는 소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합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품질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는 특히 부품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을 키우자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국가 산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12% 정도의 내수 현지화된 부품을 2035년까지 한 60%로 이제 올리겠다라고 추진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이게 현지 부품의 이 품질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글로벌 표준으로 못 오냐 하면은 아직도 베트남은 도입무위 정책을 한 지 벌써 아마 30여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시장의 한 절반 정도는 국영기업입니다. 이 국영기업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에서도 한국 기업들, 특히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서 자본금도 좀 늘려주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그 기술하고 경영 노하우를 접목을 해가지고 마치 박항서가 그 무명의 베트남 축구단을 이제 아주 그 맹주로 키웠듯이 베트남의 중소 부품 기업들을 좋은 코치만 만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현대차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현대차가 지금 생산직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매년 한 2,000명 정도씩 이제 금년부터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제 한 30% 생산 인력의 30% 정도인 한 15,000명 정도가 은퇴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대차는 중국에서 이제 그 로컬 업체들한테 일부 사드 영향도 있지만 좀 밀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동남아 시장으로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CKD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약 한 25만 대 신규 생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아마 금년 말쯤에 완공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차의 마켓 쉐어가 거의 97%입니다. 거의 일본 시장이나 다름이 이제 없다고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각 그 브랜드별로 자기 산하의 1차, 2차, 3차 이제 이 부품 협력 업계를 수직 계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현대차한테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현대차가 한 6년 전에도 동남아에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 일본 차들의 그 아성에 밀려가지고 이제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번에 지금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도전을 하는 건데 이 성공의 관건은 결국은 부품사를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해줄 거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게 이제 원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 자체 부품사를 개발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국내 부품사하고 현지 부품사하고 뭔가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현지 부품 공급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FTA에서 아시아 FTA 무관세 추출 허가를 받으려면 또 역시 부품 현지화가 40%는 아시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이제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합원 평균 연령이 이제 50대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 안정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당장 급여를 얼만큼 더 인상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보면 지금 베트남이 중국에 의해서 가장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거죠. 약 한 매년 한 300억, 우리가 일본에 한 300억 불 정도 적자를 보는데 베트남에 거의 한 300억 불 정도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흑자 구조는 사실은 이게 상생형이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현지에서 돈을 번 게 있으면 그 돈을 번 거의 상당 부분은 현지에 투자를 해서 또 현지에서 뭔가 이렇게 재투자가 일어나고 현지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역 수지 균형 차원에서도 우리가
베트남에 좀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베트남 자동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 목표하고 그다음에 또 현대차가 이제 해외 동남아 투자를 늘려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매칭을 시키면 개발 기획 사업이 가능하다. 어떤 개발 기획 사업이냐? 즉 현대차가 베트남에다가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시화, 반월, 안산 같은 그런 1, 2, 3차 협력 업체, 지금 현대차 영향을 받는 산하 서비스 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한 8,80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1, 2, 3차 협력 업체 한 4,600곳 정도를 우선으로 이제 하면 부품 클러스터를 만들면 여기에 매년 은퇴 정년 한 2,000여 명을 부품 단지의 기술 지도 요원으로 보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보통 그 협력 업체에다가 기술 지도라든지 스마트 공장 팩토리 지원 같은 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품 단지의 기술 지도 요원으로 출량을 하는 거죠. 출량이라는 것은 현대차의 이 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외부에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걸 이제 출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차가 부품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25만 대, 그다음에 베트남의 CKD 공장, 러시아에서 이번에 GM 공장을 또 인수를 했죠. 그다음에 기아 인도가 또 한 30만 대 정도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결국 현대차 완성차의 현지 경쟁력은 부품을 어떻게 고품질로 공급을 할 수 있냐, 이 게임이 달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대차는 사실 GM이라든지 독일의 그 전통 레거시 브랜드들하고 비교해서 가장 독보적인 경쟁력이 뭐냐면 이런 레거시 브랜드, 일본 차도 마찬가지지만 다 거의 70년, 100년 정도 이 자동차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현대차는 이걸 한 30년 만에 이루었거든요. 그럼 30년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그 부품 생태계, 아주 글로벌 품질 수준의 부품 생태계를 만드는 거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중에서 현대차가 유일한 거죠. 우리나라 차가. 그래서 이제 이런 노하우를 우리가 갖는다 이러면 현대차가 새로 진출했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고품질의 부품 클러스터를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 이 노하우를 이용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충분히 현지 은퇴 인력들을 소화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대차가 예를 들면은 자사 공장 외에도 여기 이제 자동차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빈페스트, 이게 이제 빈 그룹이 자회사인데 이 빈페스트 지분을 한 10 몇 프로, 15% 인수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 일감이 나오면은 그 일감한데 이미 낮은 품질이지만 공급을 하고 있는 부품 업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품 업계하고 우리 중소 부품 기업들이 서로 매칭이 되면서 이제 생태계를 형성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국내 산업 단지는 R&D 중심 이제 연구 산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일감을 당장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여력을 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해주고 또 매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설비를 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고부가 제조 부문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지금 그 글로벌 부품사 100대 기업을 이제 매년 새로 발표를 하는데 보면은 한국 기업은 현대 모비스 정도밖에는 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글로벌 정도의 어떤 이 프레젠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해외로 이렇게 다양한 그 현대차를 만든 부품 클러스터에 진출을 해서 글로벌한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공급 과잉 해소 사례는 인도네시아는 사면이 이제 바다로 되어 있고 이런데 이 대형 선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그 근해에서만 고기잡이를 해서 어부들끼리 굉장히 이제 경쟁이 이제 심하고 어획량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양 어선 3,000척 건조를 국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과 섬 사이에 이제 여객과 화물 운송도 굉장히 활발한데 또 불구하고 조선 시설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또 이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이 발전이 이제 굉장히 더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복병이 또 있습니다. 근데 합병이 되면 당연히 이제 중복 부문은 효율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들어가는데 이 조선 산업이 전후방 산업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인데
당장 합병 당하는, 인수당하는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남권 내에만 한 1,200여 개 정도의 협력사 기자재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한데 지금 당장 일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요소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또 매칭을 시키면은 우리한테 어떤 개발 기획 사업이 가능하냐면 대우해양조선이 기자재 협력사 1,200여 개의 그 유휴 설비와 유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동반 진출을 하는 거죠.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두산 비나가 이제 그 진출을 하면서 협력업체 한 6개 정도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협력업체들이 처음에는 두산중공업의 이제 일감으로 유지를 하다가 로컬 업체에다가 이제 일감을 다시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현지화가 되는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기자재 업체도 일단 인도네시아에 나가면은 거기에 있는 그 일감을 베이스로 해서 현지에서도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중견 조선사까지 포함을 해서 현지 맞춤형으로 소위 말하면 제2의 뭐 거제 또는 제2의 뭐 경남 조선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한국 조선소 간에는 인도네시아의 조선소를 어떻게 현대화시킬 거냐, 또 기자재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또 연구개발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대신 양성해 줄 거냐, 뭐 당연히 공동 제조 마케팅 협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그 선진국형 뭐 저성장 시대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두 가지 아주 간단한 사례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상품 제조 수출은 이제 이 일감이 줄어들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현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개발 기획 사업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기획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이라는 거를 일자리 관점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산업의 가장 큰 포인트가 이제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산업 정책이라면은 뭐 6G라든지 바이오 헬스다, 뭐 반도체다, 배터리다, 뭐 요즘 이런 이제 첨단 제조 산업 쪽을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염두에 두고 그게 이제 하나의 산업 정책의 주력 방향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첨단 제조 산업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고용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수 엘리트에 한정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 이 5,200만 이 소위 몸통을 차지하는 중산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예,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고용 효과도 크면서 또 이 직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서비스인데 서비스는 또 지금과 같은 저부가 서비스가 아니고 고부가 서비스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러면 결국은 우리 제조 산업이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만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환경이 토양 자체가 이제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또 이 지식 서비스도 우리 내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이라든지 철강 자동차가 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컸듯이 우리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려면 글로벌 서비스로 가야 된다. 그럼 글로벌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제공하는 나라는 결국은 국제 도시고 국제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즉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 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라는 국가 전략이 없이 앞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슈가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자, 그러면 지식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한다. 그런 지식 서비스라는 게 그게 좀 모호하지 않냐?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제조 산업을 할 때는 제조 경쟁력으로 해서 경쟁을 하는 선수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되면서 선진국형 산업은 이제 서비스로 가는 거니까 선수에서 코치로 우리 국가 전체가 방향을 바꾸면 우리가 선수 때 쌓아왔던 경험과 기술과 노하우 이 모든 것이 필요로 하는 상대방만 있다 이러면 이건 부가가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식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의 포지셔닝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잡는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제조 지식과 경험과 은퇴 인력, 노하우 이런 것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가면은 다 지식 서비스로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지식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성장 영토를 국내 내수 쪽으로만 이 포인트를 갖지 않고 우리 자체의 공급 캐파가 글로벌한 수요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외부 지향적으로 물꼬를 터줄 거냐. 그리고 우리가 양극화라는 사회 문제도 결국은 이 소위 말하면 중산층 또 그보다 못한 이제 이 사회 약자층들이 이 아주 포화된 이 내수 시장에서 더 이상 성장 공간이 없고 또 지금 우리 그 일반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업종으로 뭔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성장 공간, 성장 기회가 없다는 것이 이제 공정 이슈가 불거지고 또 이런 양극화 문제가 그 대두되는 그런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한테 이 새로운 성장 공간을 제공할 것이냐, 요 이제 문제로 직결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성장 공간을 열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걸 요약을 드리면 상품 제조 수출에서 문제 해결형 개발 사업으로 간다. 근데 이런 문제 해결형 개발 사업은 각자가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기업들이 자기가 이때까지 키워온 기술과 업종을 융합했을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반 성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자라는 건 결국은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뉴딜을 해야 된다. 즉 전통 산업의 물꼬는 해외 쪽으로 터주고 또 그 대신에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또 이 지식 서비스로 옮겨가기 위한 국내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걸 이제 병행해서 추진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출향인데 출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도시바가 제일 먼저 했는 거죠. 저걸 그대로 현대차 유지를 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사업장의 복리후생 급여 체계를 받는 거죠. 본사 급여 체계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 요게 전제가 뭐냐면 2019년도에 현대차가 처음으로 8년 만에 무분규 타결을 하면서 시니어 촉탁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 시니어 촉탁제가 정년된 사람을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데 급여 수준을 현대차 신입 사원 수준으로 해주겠다 한 거거든. 그걸 이제 현대차 노조가 대다수가 이제 지금 정년에 가까우니까 기본급 안 올려도 좋다. 이걸 하자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타결하는데 그 기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지금 신입 사원 급여가 한 4,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 촉탁제라는 걸 더 확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 그 2020년도에 작년이죠. 작년도에 한 1,400명 정도가 은퇴를 했는데 거의 다 시니어 촉탁제로 1년 더 연장해서 근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대차에서 또 여기 있죠. 글로벌 엣지 익스피리언스라는 대졸 현장 생산차 그 생산 라인에서 근무 경험을 하는 그 인턴제를 산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해외로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 가서 인턴십을 했던 사람을 정규직 채용할 때 가산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해외 나가서 경험하는 걸 더 이제 그 인커리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지는 정년 연장을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은퇴자 촉탁제를 더 길게 그렇죠. 64세까지 인정을 받는 시기까지 늘려주고 지금 그 기준으로 근무하게 하고 근무처를 해외로 한다. 그렇죠. 그 한 4, 5년 되지 않습니까? 3, 4년, 4, 5년 되는 그 기간 국민연금 되기 전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베트남은 인건비가 옆 동네 태국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베트남의 자동차 부품 가격은 태국보다 한 20% 정도가 더 비쌉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넘어오는 물류비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제 그런 비용이 있죠. 그러면 지금 현대차에 한 2,000명 정도가 된다 이러면 만약에 베트남에 뭐 그 1차 협력 업체가 지금 한 700개 정도가 되니까 1차 협력 업체가 먼저 나갔다. 그럼 1차 협력 업체 한 700명 정도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양반들이 가가지고 현대차의 이제 30년 베테랑들이니까 라인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린다, 효율이 다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노하우니까. 그러면 이제 그 협력업체의 생산성을 올려주면 그 생산성 올린 것만큼 현대차와 이 중소기업이 서로 쉐어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현대차가 가져가는 그 포션 속에는 이미 20%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20%가 그 한 사람 급여 주고도 남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수익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베트남의 중국이라든지 태국에서 가지고 수입해 오는 부품을 갖다 할 수도 있고, 또 이 부품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인증을 해주는 거죠. 현대차가 쓴 부품이다. 베트남 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부품 협력업체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연합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니까 이 부품이 베트남산인데 품질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 그럼 이걸 갖다가 헝가리 공장으로도 보내고 또 어디 미국 공장으로도 보내고 이러면 이 물량이 늘어날 겁니까?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현대차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량과 또 이 생산성 이런 거와 이제 비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과거 경험상 보면 항상 스펀지 같은 버퍼가 있습니다. 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새로 공장을 만드는데 우리 효율화 인력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여분이 남아있어요. 그걸 세이브만 해도 이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